1300여 년간 신라의 하늘을 바쳐온 첨성대. 첨성대는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시대에 만들어졌다. 최초의 여왕과 첨성대. 둘 사이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경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첨성대입니다.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 가서 이 첨성대 앞에서 개인 사진이나 혹은 단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이 첨성대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첨성대는 우리와 아주 친숙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친숙한 만큼 우리는 이 첨성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첨성대는 세워질 때 원형이 지금껏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틀어서 이 고대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대부분 이미 다 사라졌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모두 후대에 복원된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첨성대는 정말 아주 특별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천문학계에서는 이 첨성대를 천문대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첨성대는 그 1300년간이나 무너지지 않고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경주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지층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이 경주 지역은 두 지층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부산, 양산, 경주, 포항 그리고 동해를 지나는 이 양산 단층과 또 울산, 경주를 지나는 이 울산 단층이 서로 충돌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경주 지역엔 지진이 자주 일어났고 지금도 미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첨성대가 세워진 후인 779년 이 경주에서는 100여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있었다고 삼국사기는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첨성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300년간이나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첨성대.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경주시 인왕동. 반월성과 대릉원 사이 벌판에 첨성대는 우뚝 서 있다.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여왕대에 세워진 이후 1300여 년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첨성대.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보수나 개축도 없었다. 그래서 첨성대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삼국시대의 천문대는 신라 첨성대뿐이었을까? 고구려의 경우 평양에 첨성대가 있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실물은 간데 없고, 백제의 경우 기록이나 유물 그 어느 것도 전하지 않는다. 그 통일 신라 이전에 그 바빌로니아나 혹은 이집트나 혹은 고대 중국에 많은 그 천문대들이 또 신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현존하는 것을 찾아보긴 힘듭니다.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복원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문헌을 통해서 새롭게 축조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첨성대가 신라 시대에 1300여 년 전에 축조된 것이 가장 오래된 그 현존하는 천문대로서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 첨성대는 지어질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현재 첨성대는 상단부가 북쪽으로 약 6cm 정도 기울어져 있다. 제작진은 첨성대를 정밀 실측하기로 했다. 작업 방식은 3D 스캔 방식. 3D 스캔이란 대상물에 레이저를 정밀하게 발사하여 그것의 반사를 통해 데이터를 구하는 최첨단 실측 방식이다. 네, 이런 작업은 기존의 이 문화재 실측하는 방법과는 좀 다른데요. 그 기존의 방법은 그 줄자로 스캔해서 측정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어떤 자연적인 형태를 갖다가 실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레이저 그대로 그 좌표를 읽어내기 때문에 정밀하고 그 정확한 자료를 얻는 데 의미가 있고요. 3D 스캔으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우린 디지털화된 첨성대 실물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실측 결과 첨성대의 몸통 높이는 9.108m, 맨 아래 단지름은 4.93m, 맨 위 단지름은 2.85m였다. 모두 381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무게는 무려 264톤이었다. 이런 구조물이 지금껏 견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첨성대 지하의 지층 구조에 주목했다. 지하 투과 레이더 탐사법으로 첨성대 지층 구조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서쪽으로 전체적으로 경사가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면에서 약 1.2에서 1.4m 밑에 흙을 다진 다음에 그 위에 잡석을 약 1m 정도 다지고 그리고 그 위에 기단석, 그 기단석 위에 이제 첨성대가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첨성대 지하와 그 주변은 인공적으로 기반을 다진 것이 확인됐다. 즉 1.5m 이상 땅을 파서 큰 돌을 채웠는데 특히 첨성대 바로 아래에는 더 많은 돌들이 채워져 있었다. 이 기초가 첨성대를 버티게 한 비결의 하나였다. 그리고 첨성대 몸체 안. 놀랍게도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첨성대에 난 창 높이까지 채워진 내부의 흙. 이것이 첨성대를 지탱한 또 다른 비결이었다. 첨성대를 구성하는 돌들은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안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첨성대 안의 흙이 이 돌들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첨성대 내부의 흙은 굵은 자갈과 섞여 있는데 이는 배수를 위한 고려로 보인다. 순수하게 흙으로만 채웠을 경우 빗물에 젖은 흙은 오히려 첨성대 외벽을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흙으로 채워진 하단부. 그렇다면 상단부에는 어떤 구조적 비밀이 숨어 있을까? 최초로 촬영한 첨성대 상단 내부. 내부는 비어 있었다. 상부 구조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형태가 절병통 형태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 장대석 두 개를 일반 석축에서 볼 수 있는 돌못 성격을 띤 그런 돌입니다. 그 돌 자체가 전체를 물고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아주 안전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첨성대 상단 내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장대석, 즉 원통형의 구조를 가로지른 길다란 돌이다. 우물정자를 이룬 이들 장대석이 둥근 구조를 잡아주어 첨성대에 견고함을 더하고 있다. 첨성대의 몸체를 비집고 나온 돌. 이들은 외부로 돌출된 장대석의 끝부분인 것이다. 튼튼한 기초와 하단부 몸체 안의 흙, 그리고 상단부 정자석과 안정된 곡선. 첨성대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한 치밀한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다. 1300여 년 비바람과 지진을 견딘 첨성대의 비결. 그것은 신라 건축과학의 개가였다. 이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어서 늘 그러려니 했던 첨성대. 이 첨성대가 제 모습을 지킨 데는 이 신라인들의 건축 기술이 단단히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희는 이 첨성대를 천문대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첨성대, 볼첨자의 별성자, 별을 보는 것, 말 그대로 천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원형의 돌 건축물이 천문대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조선시대 기록인 신증동국여지 승람입니다. 선덕여왕 때 돌을 다듬어 대를 세웠는데 위는 모나고 아래는 둥글다. 속이 튀어 있어서 사람들이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했다. 자, 사람들이 오르내리면서 천문을 관측했다. 그것은 결국 이 첨성대 안으로 사람들이 올라가서 별을 봤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 신라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첨성대에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계단이나 손잡이 하나 보이지 않고 미끈한 첨성대. 얼핏 보면 올라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신라인들은 이 첨성대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우리는 창 아래서 그 비밀을 발견했다. 창 아래에 나 있는 움푹 패인 흔적. 그것은 일부러 돌을 깎아 사다리를 대도록 만든 인공의 흔적이었다. 첨성대 한가운데의 창. 그것은 바로 출입구였던 것이다. 첨성대에 뚫려 있는 유일한 구멍, 이게 바로 출입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신라인들이 했던 대로 제가 한번 직접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성대 창은 13단에서 15단 사이 한가운데 뚫려 있습니다. 이 크기는 가로 세로로 1m, 그러니까 사람이 드나들기에 크게 불편한 크기는 아닌성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높이에다가 출입문을 만들었을까요? 이 맨 아래쪽에 만들었다면 이 사람이 드나들기에 좀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지상 약 4.5m 높이의 출입구. 이것은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드나들기 편하기 위해 하단부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 전체 하중을 받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하단부에 출입구를 내더라도 어차피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적당한 높이의 출입구를 냈을 것이다. 결국 9m를 올라가는 거니까 안에서 올라가건 밖에서 올라가건 한꺼번에 쭉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위험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둘로 나누어서 4.5m를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일단 평지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나머지를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 아파트에 올라가더라도 3m 되는 그 위층에 올라가는 것도 한번 꺾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 4.5m 높이의 출입구를 낸 까닭이 따로 있었군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중간 바닥까지 흙이 이렇게 차 있군요. 만약에 이 흙이 차 있지 않다면은 아마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시 이 첨성대 바닥으로 떨어지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첨성대 안에 차 있는 이 흙은 이 전체적인 구조를 안정시키고 또는 오르내릴 때 이 바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첨성대 안에서 저 밖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임금이 사시는 반월성이 보이는군요. 그런데 이 창은 이 정남쪽에서 이 동쪽 방향으로 16도쯤 틀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 신라인들은 이 방향으로 창을 냈을까요? 혹시 임금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신라인들은 이 창을 통해서 천문을 살폈을까요? 아, 이 하늘을 살피기에는 자세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창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은 너무 좁다는 생각입니다. 천체 망원경이 있던 시절이면 그것을 댔던 자리라고 하겠지만 뭐 어쨌든 이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살피는 건 적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얼굴을 내밀면은 불편하고 또 안에서는 시야가 좁고 좀 더 올라가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첨성대 상단 내부, 텅 빈 공간, 어떻게 오를 수 있었을까? 내부의 길다란 돌에 주목했다. 비밀은 2개 층의 내부 정자석에 있었다. 이들이 2개의 내부 사다리 받침대 구실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첨성대 맨 윗부분에서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곳엔 특이하게도 널쩍한 판석이 절반만 걸쳐져 있었다. 나머지는 빈 곳, 그곳은 출입구였을 것이다. 위에 오르면 이 판석 위에 섰을 것이다. 그런데 판석 반대편 원형돌에서 심상찮은 흔적을 발견했다. 나무 판자를 대기 위해 돌을 깎은 흔적이었다. 신라인들은 판석과 출입구를 막은 나무 판자 위에서 천문을 관측했던 것이다. 한 2~3평 정도 돼 보이는데 2~3명 정도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 이 외부 사다리를 통해서 이 창문을 오르고 또 2개의 내부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이 불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첨성대 외곽에 이 돌계단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요? 이 모양새가 좀 이상해져 버렸죠? 이 9m 높이의 첨성대 외부 계단을 설치해 보니까 이 첨성대 자체보다 계단의 크기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첨성대 외부에 이 계단을 설치하지 않은 까닭이 여기 있지 않나 합니다. 첨성대의 높이는 3층 건물 남짓합니다. 이 지상에서 보면 꽤 높습니다만 과연 하늘을 관측하기에는 충분한 높이일까요? 더군다나 첨성대는 이 평지에 서 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가 평지에 서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한국천문연구원의 소백산 천문대. 천문대는 해발 1,400여 미터의 소백산 정상 부근에 있다. 오늘날의 천문대가 이처럼 높은 산 위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별 빛을 봐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그 도시 불빛 때문에 아무래도 별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와야 도시 불빛이 없고 공해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별이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공해와 도시의 불빛을 피해 산으로 올라간 지금의 천문대. 그러나 산 위라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산의 지형적 특성상 자주 끼는 안개와 구름. 이들이 시야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상 여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국내 영구형 망원경이 있는 곳은 두 곳인데요. 소백산하고 보현산의 경우에 1년에 한 120일 정도가 관측이 가능한 날입니다. 시야 확보가 가장 중요한 천문대. 그것을 위해 지금의 천문대는 어쩔 수 없이 높은 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공해와 전기불이 없던 당시 첨성대는 현재 위치에서도 시야 확보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서울에서 하늘 쳐다보세요. 별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날 얘기죠. 신라시대 때 무슨 밤중에 경주가 뭐 얼마나 밝고 무슨 공해가 있어서 산중으로 가겠습니까? 또 그 옛날에 천문 관측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무슨 대변이 일어나는 것을 관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겠는데 그거는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즉시 국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산중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통신수단이 있습니까? 첨성대의 높이는 9m 남짓. 당시로선 만만치 않은 높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9m의 높이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시계를 고려한 높이였다. 9m 미만의 나무는 바로 곁에 있어도 시야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15m 정도의 나무는 50m만 떨어지면 시야가 확보되고 20m의 나무라 하더라도 100m만 떨어지면 별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첨성대의 높이는 9m로 충분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이 첨성대 기능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구조 때문에 천문대일 수 없으며 왕이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또는 이 고대의 수학적 상징을 건축물로 표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첨성대 창문 밑에서 사다리를 댄 흔적을 발견했고 신라인들이 천문을 살피던 작업장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라의 천문 관측관들은 여기서 저 하늘에 무엇을 어떻게 살필 수 있었을까요? 첨성대의 기능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조위의 시한수가 전한다. 막대를 세워 그늘을 재고 해와 달을 관측한다. 대 위에 올라가 구름을 보며 별을 가지고 점을 친다. 시한수만 전할 뿐 첨성대에서 어떻게 천문을 관측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천문 관련 기록을 통해 첨성대에서 천문을 관측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첨성대가 세워진 선덕여왕대를 기준으로 기록을 분석해보면 첨성대가 세워진 이후 천문 기록의 양이 무려 4배나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5행성에 관한 기록이 늘어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첨성대가 축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측이 많을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중국과 달리 우리가 그 오행성 운행에 관련된 관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선호하고 중국에 없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에서 700년간 각각 5회 정도밖에 기록이 없었었는데 이 300년간 21번의 그 관측 기록을 있는 것을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그 행성의 운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낮에 그 행성을 관측을 했다거나 또 그 행성이 달 뒤에 숨겨졌다거나 행성 간에 서로 근접을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이건 아주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관측이 불가능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제작진은 경주에서 첨성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듯한 흔적을 발견했다. 첨성대 부근의 거리 이름 비두. 첨성대 주변 곳곳에 비두라는 지명이 보였고 이는 첨성이란 지명과 함께 쓰이고 있었다. 비두와 첨성,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제가 이 첨성대 현재 첨성대 부근에 살았거든요. 그래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에 기억합니다. 이 옆에 학교를 다니면서 제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 또 제 위에 아버지 대 할아버지까지도 첨성대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비두골, 비두고을 이런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은 아마도 북두칠성과 다른 별을 비교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북쪽이 이 평지로서 비어 있거든요. 첨성대에서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다른 별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남쪽에는 남산성이 있는데 경주의 지형을 먼저 살폈다.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첨성대를 중심으로 동쪽은 명활산성, 남쪽은 경주 남산, 서쪽은 서형 산성이 있다. 그리고 북쪽은 텅 비어 있다. 당시의 신라 밤하늘을 재현해 놓은 혼상. 첨성대에서 바라본 신라의 밤하늘이다. 별자리가 변화해도 북쪽의 북두칠성은 결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첨성대 위의 정자석에서 일관이 북쪽의 하늘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하늘을 관측할 때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북두칠성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가 현재의 첨성대 위의 정자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첨성대는 북두칠성이 항상 바라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에서 신라의 천문관리는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별을 살피고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이 관측한 천문 현상, 그것은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낮에 태백성이 보였다는 태백 주견이라는 거예요. 제작진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현대의 천문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천 년 전의 천문 현상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건 뭐 거의 틀림없다고 봐요.
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중에서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게 일식은 확실하게 예측 가능하고요. 거꾸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성 식범이라는 것도 이것도 가능하고요. 행성 범합도 가능하고요. 태백 주견도 가능하고요. 이건 확실하게 가능해요. 이거는. 삼국사기의 일식 기록 하나를 선택했다. 첨성대가 세워진 후의 기록이다. 춘정월 갑진삭 그때 이제 일식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재현되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했다. 기록대로 그날 그 시각 일식은 일어나고 있었다. 신라의 천문 관측은 정확했다. 신라인들에게 천문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들은 첨성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늘을 살폈을까? 그러고 봤을 때 옛날에 천문 관측이라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해 나가고 특히 이제 하나의 농경국가 아니면 정착해서 사는 그런 민족에게는 계절 변화하는데 그 별자리를 이해 못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방향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계절 변화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이 천체 관측하고 아주 직결되는 문제죠. 삼국사기 전체 기록을 분석하면 뜻밖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별자리 관측이나 천재지변에 관한 기사가 전쟁이나 외교에 관한 기사보다 월등히 많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 태양과 같은 그 천변 현상, 일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왕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보고, 해성이라든가 뜻하지 않은 천변 현상이 바로 왕권에 큰 영향을 주고 기륭을 점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관원들을 통해서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그 왕궁에서 그 천변 현상을 살피고 또 첨성대를 만들어서 관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그 과학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그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서 그 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당시의 천문 변화는 왕과 왕이 행한 정치에 대한 예언적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천문을 살핀 첨성대 역시 왕의 운명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첨성대는 어느 왕의 운명에 닿아 있을까? 첨성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 이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 첨성대를 만들었다. 점점 흥미가 생깁니다. 자, 좀 보시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첨성대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고려시대 첨성대입니다. 지금은 북한 개성의 만월대 옆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모양을 좀 보시죠. 마치 밋밋한 탁자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를 더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조선시대 광화방 관천대입니다. 그 모양이 이 굴뚝과 같은 이 사각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첨성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둥근 병 모양의 몸매, 그리고 이 사각진 이 상단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보십니까? 자, 어떤 이들은 이 첨성대가 선덕여왕의 맵시를 닮았다고 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전해져 왔습니다. 자, 이 독특한 모양의 첨성대, 최초의 여왕인 선덕과 어떤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요? 다 확대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첨성대가 바로 요 뒤쪽에 여기. 최근 첨성대의 위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돌다리가 경계입니다. 사실은 경계를 해서 첨성대 주변을 발굴한 결과를 살펴볼 때 첨성대는 왕궁 안에 포함된 건축물이란 주장이 그것이다. 황룡사지와 이
이 안압지 그러니까 이 궁궐지하고요 경계되는 부분에 쫙 이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도로 이 안쪽은 궁궐 안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궁궐 안에 이런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지만은 실제 첨성대 바로 서편에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발굴되지 않은 곳에도 그런 건물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와 조각도 나오고 있고 토기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첨성대를 중심으로 한 요 인접해 있는 건물지들은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누각전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 천문을 관측하고 기상을 관측하던 그런 관청이 여기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라의 궁궐은 반월성에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신라 궁궐은 첨성대와 첨성대 주변 건물터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란 것이 새로운 주장의 내용이다. 바로 이 월성 북쪽 편에 첨성대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저 건너 보이는 저 첨성대는 여러 가지 기록이나 정황을 봤을 때 선덕여왕 때에 만든 건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선덕여왕을 기점한 그 무렵에는 이 첨성대를 포함한 이 일대가 다 궁궐 안에 포함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덕여왕과 첨성대 둘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최근 첨성대와 그것을 만든 선덕여왕과의 관계를 밝힌 주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건국대 김기흥 교수. 그가 주목한 것은 첨성대가 갖는 상징성이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나 예술품 이런 것들의 의미나 상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물론 그것이 갖는 기능성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첨성대의 경우도 그것이 천문 관측대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규표라는 그런 기능에 주목했던 것이고 그것들은 나름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나 예술품이 역시 그 시대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만들어낸 시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이랄지 종교관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첨성대가 나왔던 7세기 초 선덕여왕대의 어떤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관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이 세운 첨성대.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과 밀접한 첨성대를 왕궁 안에 세우면서 어떤 상징을 부여했을까? 혹시 첨성대의 둥근 모양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첨성대 정상의 우물정자. 첨성대는 자신이 우물임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제매정. 김유신 집터에 남아있는 신라의 우물. 제매정 우물과 첨성대의 내부 모습은 영락없이 닮아있다. 모양과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에게 우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그의 탄생 설화 역시 우물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신라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나름의 특별한 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박혁거세가 바로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이제 말이 울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알이 있어서 거기서 깨어났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박혁거세의 아내인 그 아령이 바로 아령정이라는 우물에서 나온 용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신성한 두 인물이
바로 우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우물은 바로 저 다른 지하 세계와 이 지상 세계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하는 터널이나 통로로서 기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덕여왕은 왜 통로가 필요했을까? 첨성대란 통로를 통해 어디로 가고자 했을까? 남산의 끝자락 쭉 이어져. 경주 남산 서북쪽 자락의 부처골. 이 산자락엔 바위에 들어앉은 모양을 한 부처가 있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후덕한 여인이 부처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많은 그 미술사가들은 이제 이 석불이 7세기 전반에 이제 조성됐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 부처로서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여성, 그건 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왕즉불 사상에서 사실 왕은 이제 부처와 같은 대접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7세기 전반에 왕으로서 이제 부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석불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선덕여왕과 이제 진덕여왕인데요. 진덕여왕은 즉위 과정이 조금 더 뒤고 여러 가지 그 곡절로 볼 때는 선덕여왕이 모델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덕여왕은 왜 여기 부처의 모습으로 앉아 있을까? 거기엔 그녀의 아버지 진평왕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진평왕은 이름이 백정입니다. 이 이름은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요. 진평왕의 왕비는 마야 부인입니다. 마야 부인은 다 아시다시피 석가모니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진평왕과 왕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이름은 당연히 석가모니가 돼야 되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딸이 태어났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최초로 여왕이 되어야 했던 선덕. 그녀는 부처의 몸을 빌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선덕은 즉위 전부터 많은 정치적 시련을 겪어야 했다. 공주 시절 이미 여왕의 즉위를 탐탁치 않게 여긴 귀족들의 반란이 있었다. 칠숙 석품의 난이 그것이다. 즉위한 후에도 시련은 이어졌다. 선덕 11년엔 백제 의자왕의 침공을 받아 대야성 등 신라 서쪽의 40여 개 성을 잃는 국난을 겪었고 당나라와의 외교적 갈등도 계속됐다. 선덕여왕 3년에 분황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절이 세워진다. 일반 사찰들은 불교의 교리 등을 절 이름으로 짓는 데 비해 분황사는 향기로운 임금의 절이란 묘한 뜻을 지녔다. 이 독특한 이름엔 여왕이기에 지녀야 했던 부담과 그것을 떨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당태종이 보낸 모란 그림에 나비가 없자 선덕여왕은 자신을 향기 없는 여자에 빗대어 조롱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선덕여왕은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배필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조롱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선덕여왕은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나는 향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절 이름을 분황사라고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여왕 선덕은 통로가 필요했다. 여왕이기에 당하는 정치적, 외교적 어려움을 극복할 통로가 필요했다. 그 통로가 바로 우물 모양의 첨성대였다. 바로 이 땅과 저 제석천 하늘을 연결하고 싶었던 선덕여왕과 같은 그런 분,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첨성대를 통해서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들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 세계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우물이 하는 기능,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우물을 지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즉 세계목인 우주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땅과 저 하늘을 연결해서 생각했다고 보입니다. 선덕여왕은 신의 세계에 이르러 신의 권위를 빌어오고 싶었다. 그 염원을 담고 첨성대는 그렇게 솟아오른 것이다. 마치 땅 속에 있는 우물이 땅 위로 솟아오른 듯한 첨성대. 이 첨성대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이 신에게 가 닿고자 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굴뚝을 산타크로스의 통로라고 믿듯이 여왕은 첨성대를 신에게 이르는 하나의 상징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첨성대 느낌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첨성대 모양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 첨성대 단층수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맨 아래 기단에서부터 이 중간 창까지가 모두 1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12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창에서부터 또 맨 꼭대기까지 역시 1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창 아래와 창 위를 모두 합쳐서 24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 24절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창에 있는 거기에는 3층의 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모두 합쳐 이 중간층의 단수까지 합치면 모두 27단, 27단이 됩니다. 이것은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27대 여왕이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첨성대의 몸통 돌입니다. 이것은 세는 사람에 따라서 그 숫자가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362개에서 366개에 이르는 이 첨성대 이 몸통 돌의 숫자는 그 우리의 1년의 날짜 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럴듯합니다. 아마 이 첨성대 단층수에도 이 선덕여왕의 어떤 염원이 서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들의 마지막 의문, 첨성대 단층수에 얽힌 비밀. 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불국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람대지에서 불교적 세계관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불국사. 불국사로 들어가려면 먼저 사천왕이 지키는 천왕문을 지나야 한다. 그런 후에 대웅전, 즉 부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엔 계단이 있다. 사천왕과 부처의 세계 사이에 있는 33개의 계단. 이것은 33천, 즉
도리천을 의미한다. 부처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라야 할 사다리인 것이다. 첨성대 단층 수위의 비밀은 선덕여왕의 무덤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여왕은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 즉 33천에 묻어달라고 했다. 여왕은 바람대로 낭산 정상에 묻혔다. 그렇다면 이곳이 33천, 즉 도리천일까? 여왕은 무엇으로 이곳이 도리천이라고 믿었을까? 여왕이 죽은 지 32년 후 선덕여왕의 무덤 아래에는 사천왕사가 세워졌다. 불국사 사천왕문 위에 33천이 있듯이 사천왕사 위에 배치된 여왕의 무덤은 스스로 33천, 즉 도리천이 됐다. 결국 여왕은 도리천에 묻히게 되어 신의 세계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래는 사천왕천이라는 게 있고 그 제일 꼭대기에 이제 그 도리천이 있는데요. 그 도리천의 정중앙에는 이제 재석신이 계시죠. 아까 저 한울림, 우리가 잘 아는 한울림이 계시는데 정중앙에 이제 계시고 사방에 8개의 하늘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33천이 되는 거죠. 그 33천이 바로 이제 전체가 도리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천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 전체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신이 재석신, 즉 하늘신, 천신이 되는 거죠. 김유신의 탄생 설화가 하나의 이해가 되듯 당시 널리 받아들여진 33천 관념은 하나의 신앙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관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33번 치는 제야의 종. 날마다 33번 쳤던 조선시대의 파루. 이는 33천의 신을 깨운다는 의미였다. 이 모든 것이 33천 관념의 영향인 것이다. (33천에) 묻힌 선덕여왕. 여왕은 죽어서까지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33단의 사다리를 갈망했던 것이다. 33단의 사다리에 대한 여왕의 갈망은 첨성대의 단층 수위에 담겨졌다. 그런데 첨성대는 몸체 27단과 기단과 정상 4단을 합쳐 모두 31단이다. 33단을 원했던 여왕과 31단의 첨성대. 그렇다면 나머지 2개의 단은 어디 있을까? 고대인들은, 우리의 그 조상들은 자연물과 자기들이 만드는 인공물을 아주 조화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화롭게 여겼습니다. 즉 하나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인들의 어떤 눈과 같이 돼서 이 첨성대를 바라볼 때 바로 31단 정자석 위에 하늘이 보이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기초석 밑에 그 기초석을 받치는 땅이 또 한 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 31단과 저 제석천에 계시는 하늘 한 단, 그리고 제석천으로부터 후원을 마음껏 받고 있는 신라의 왕들이 살아있는 이 땅 한 단, 그래서 모두 33단이 돼서 33천의 세계관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덕은 31단의 인공 구조물에 땅과 하늘 두 단을 불러 모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신에게 갈 수 있는 33단의 사다리를 완성했다. 오늘 우리는 첨성대에 담긴 비밀을 풀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 신라인의 지혜가 담긴 천문관측과 선덕여왕의 신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첨성대에 담긴 선덕여왕의 비밀 코드, 우리는 이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해독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첨성대는 신에게 다가가려는 이 선덕여왕의 비밀 통로이자 33단의 사다리였던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강력한 군주가 되고자 했던 선덕여왕은 이제 이 첨성대 위, 저 밤하늘에 찬란한 별이 되어 빛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